사사키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위기를 맞아 새를 입양하면서 그 새가 다른 세계에서 온 강력한 마법사였고 그에게 마법 능력을 선물하는데 이야기는 사사키가 출근 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동료인 후배가 보고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사키는 효율성을 위해 직접 해주겠다며 후배에게 다른 업무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한편 여자 직원이 새로 입양한 고양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키는 그들이 고양이 영상을 보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집니다. 후배는 퇴근 후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지만 사사키는 빠듯한 예산 때문에 거절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사키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 시간을 귀여운 애완동물 영상을 보면서 보냅니다. 다음 날 그는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고양이와 개를 살펴보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적은 월급 때문에 꿈꿔왔던 애완동물을 가질 수 없다며 불평했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다 사사키는 귀엽다고 생각되는 새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는 새를 새장에 넣고 그 귀여움에 매료되어 40번째 생일을 앞두고 외로움을 느꼈던 자신에게 애완동물을 입양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새의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지만 스스로 이름을 정하기 전에 새가 자신의 이름이 피에르 칼로라고 말하며 다른 세계에서 온 위대한 별현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사키는 이 말을 듣고 놀랐지만 어떤 새들은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한 그는 새의 이름을 핍스로 짓기로 합니다. 그는 핍스에게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묻고 새는 가게 주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말한 고베규를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애완동물에게 그 요리를 대접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핍스는 더 벌면 된다고 말합니다. 핍스는 갑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독백을 시작하며 자신의 세계에서 쫓겨났다고 말하고 사사키는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핍스는 사사키에게 자신과 협력하라고 말하며 도와주기로 결정하면 더 이상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키는 핍스와 협력하기로 동의하고 핍스는 자신의 힘을 나누어 주기로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해보기로 합니다. 사사키가 핍스를 풀어주자 핍스는 사사키의 어깨 위로 올라갑니다. 핍스는 이제 사사키의 몸을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작은 새의 몸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핍스는 갑자기 그들을 다른 세계로 순간 이동시키는데 그곳은 새로 태어나기 전 자신이 살았던 곳이며 평화로운 도시 바트리움에 도착합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일터로 돌아왔고 후배가 모든 열차가 지연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도착했는지 궁금해하며 그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는 나중에 사사키와 이야기하자고 하고 휴식 시간에 후배는 사사키에게 자신이 사업을 시작할 것이며 그에게 경험이 많은 그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삶이 바빠졌다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후배는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사사키는 피프스의 세계에 있었던 때와 그것을 보고 난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순간이동 주문이 그가 더 일찍 직장에 도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스트레스 없이 그는 피프스와 함께 두 세계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의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물건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들르고 다른 세계에서 그것을 판 후 각 동전이 1억 엔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남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에게 제품을 어디서 구하는지 묻지만 사사키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품의 독점성을 약속하고 그들이 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두 세계를 계속해서 오가며 귀족들로부터 돈을 벌고 순간이동 주문을 배우는 것에 흥분하며 피프스와 함께 마법 공부를 시작합니다. 도시를 걷던 중 그들은 프렌치라는 직원이 일하던 식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사사키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 다가가고 자초지종을 들은 사사키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 훈련해왔지만 그의 실력이 동료들의 질투를 사서 그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려 식당 돈을 훔쳤다고 거짓으로 고발하여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저 그를 해고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사키는 그가 훌륭한 전문가처럼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의 상황을 생각하며 함께 식당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사사키는 그를 회사의 귀족인 마크에게 소개하고 식당을 여는데 필요한 장비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마을 중심가의 좋은 위치에 식당을 엽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은 프렌치는 감동하여 식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사키는 다른 세계에서 마법 연습을 계속하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순간이동 마스터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세계로 돌아온 핍스는 귀족들이 여가 시간에 사냥을 즐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기로 합니다. 그는 쌍안경을 사는 것으로 시작하여 곧 스위스 아미 나이프와 같은 물건들을 카트에 가득 채웁니다.
사사키는 귀족들에게 물건을 팔고 얼마 후 도시의 영주가 그를 만나기로 합니다. 다른 귀족들과는 달리 뮬러 영주는 거래에 더 신중하기 때문에 사사키는 그와 협상할 때 더 고급의 물건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뮬러는 그 제품들이 사사키의 대륙에서는 흔한 것인지 아니면 고급품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물건들이 특별한 것이며 그의 백성들의 특권 계급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들은 뮬러는 사사키가 중요한 귀족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가 상당한 지위의 사람인지 묻습니다. 귀족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들킬까봐 두려워 그는 자신이 난파 후 그 대륙으로 끌려온 장인이며 그의 물건들은 그가 가지고 온 것들의 샘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뮬러는 그가 자신의 상품을 팔도록 허락하지만 뮬러는 각 판매에 대해 우선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사사키가 마음대로 저택을 드나들도록 허락하고 자신의 백성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사사키는 도시의 영주와 관계를 맺는 목표를 달성한다. 자신의 세계로 돌아온 사사키는 오늘이 코하이의 송별회라는 것을 깨닫는다. 식당에서 만난 두 사람. 코하이는 사사키에게 자신의 새 회사에 합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사사키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코하이는 사사키가 자신의 회사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요즘 사사키가 훨씬 활기차 보였다고 말한다. 집으로 가는 길, 사사키는 코하이의 말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한 남자가 마법을 사용해 여자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하고 얼음 마법으로 개입한다. 남자의 몸에 얼음이 퍼져나가고 사사키는 자신의 힘을 제어할 줄 몰라 남자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여자가 얼음을 녹인다. 그 여자도 초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린 그녀는 사사키에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묻고 자신과 함께 가자고 한다. 그가 자기 집에 들르라고 하자 그녀는 그가 다른 곳에서 밤을 보낼 것이므로 옷을 가져오라고 제안한다. 가방을 싸면서 피츠는 그에게 그녀의 만화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경고하고 그녀가 마법을 초능력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피츠는 그녀의 능력이 그의 세계의 마법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츠와 함께 집을 나서던 사사키는 이웃을 만나고 이웃은 그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사사키는 급하다고 말하자 이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한다. 사사키는 소녀를 만나 지각한 것을 사과하고 애완동물을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하시자키라고 밝히고 그를 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가는 길에 그녀는 초능력자는 마법사와 비슷하며 능력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10만 명 중 한 명만 이러한 초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한다. 하시자키는 자신이 물을 조종하고 온도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에게 이러한 능력 중 상당수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하며 자신의 임무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초능력이 처음으로 발현될 때 일본의 감독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비밀 조직이며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극소수입니다. 큰 건물에 도착하자 하시자키는 사사키에게 그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며 훈련 중의 업무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전달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사사키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한 가지 주술만 보여주기로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얼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그녀는 물을 조종할 수 있지만 만들어낼 수 없기에 자신의 능력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며 흥분합니다. 그는 일 중독자인 파트너와 일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자신이 모험적인 유형이 아니라고 말하려 하지만 하시자키는 열심히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떠올리고 페피스에게 다른 세계로 전직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지만 그곳이 카메라로 둘러싸여 있을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기로 하고 페피스는 그들이 뒤쫓기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사키는 다른 세계의 연락들에게 지연 사실을 알릴까 고민하고 페피스는 그의 세계에서 1시간이 저쪽에서는 단 몇 분에 불과하니 그 남자가 화장실에 간 줄 알게 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사사키는 마크에게 다음 협상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알리고 프랑스에게 급여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일본으로 돌아와 하시자키가 새벽 6시에 그의 문을 두드리며 임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그래서 아쿠츠 국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에게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쿠츠는 그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주며 항상 가까이에 두라고 말합니다. 이 전화기를 통해 긴급 임무 통보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사키는 더 이상 편히 쉴 수 없게 되어 약간 걱정하지만 GPS 없이는 추적할 수 없으니 다른 세계에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사사키는 1년의 신체 검사를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자 어린 여자아이가 쿠키를 건네지만 순식간에 귀여운 여대생 이미지는 무너지고 그가 하시자키와 사귀는지 묻는 얀델의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상사일 뿐이라며 부인하지만 회사 일에 대해선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 사사키는 작별을 고하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간다. 핍스는 이상하게 불안해하고 사사키는 산책을 제안한다. 길에서 핍스는 낮에 누군가 그의 집에 들어와 장치를 설치했다고 알려주고 사사키는 카메라나 도청 장치일 것이라 생각한다. 집에 돌아온 그는 장치를 제거하고 아쿠치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집에 장치를 설치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쿠치는 이것이 조직의 새로운 멤버들을 위한 테스트였고 사사키가 통과했다고 알린다. 아쿠치는 회사에 충실하고 유능한 요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전화를 끊고 핍스는 그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세계에서 사사키는 마법 연습을 하고 핍스는 중급 주문을 그렇게 쉽게 익힐 줄 몰랐다며 그의 발전에 감탄한다. 사사키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핍스가 자신과 공유한 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핍스는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계의 마법사들은 중급 주문을 배우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몇 주 만에 배우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후 사사키는 자신의 진행 상황을 기록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그는 치유 마법과 번개 마법을 배웠습니다. 핍스는 그의 헌신을 칭찬하지만 사사키는 주문을 암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핍스는 그에게 마법서를 사용하라고 제안하고 사사키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묻고 핍스는 자신이 하나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마법서는 마법을 저장하는 물건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의 휴대폰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사사키는 이것에 놀라울 정도로 기뻐하며 마크를 만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프랑스산 음식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마크와의 미팅에서 사사키는 무전기를 협상하는데 마크는 놀라워하지만 사사키는 그것들이 연료를 사용하며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마크는 여전히 감명받아 배터리 하나당 금 100개를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사사키는 자신의 제품이 잘 받아들여져서 기쁘고 재고를 떠안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는 물건을 제공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사사키는 최근 지연에 대해 사과하지만 마크는 신경 쓰지 않고 상황이 진정되었는지 묻습니다. 마크는 재고가 더 있는지 물으며 모든 것을 사겠다고 제안하고 사사키는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마크는 좋은 제품을 보면 전량을 사들이라는 마흘러의 지시를 밝히지만 이웃 국가와의 긴장 고조가 실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사키에게 속삭입니다. 더 큰 사건의 전조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사사키에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밖에서 프랑스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자 사사키는 장사가 잘 되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그는 프랑스에게 그달의 대금을 건네주는데 프랑스는 그 금액에 놀라고 사사키는 그에게 배워야 할 새로운 레시피 목록도 건네줍니다. 프랑스는 함께 뭔가 먹자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프랑스의 음식을 즐겁게 먹고 그 후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아침, 사사키는 하시자키의 전화로 깨어나는데 하시자키는 그에게 임무에 대해 알립니다. 그녀는 그가 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고 여러 개의 부재 중 전화를 발견하고 서둘러 직장으로 향합니다. 그가 도착하자 하시자키는 요원으로서의 그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그를 꾸짖고 사사키는 사과합니다. 몇몇 베테랑 요원들이 다가오고 국장이 그들에게 새 동료를 소개한다. 사사키에게 인사한 후 그들은 먼저 가겠다며 하시자키에게 유모 노릇 재밌게 하라고 놀린다. 국장 집무실에서 그들은 미등록 초능력자 집단 검거 작전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사사키는 단순히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는 것이냐고 묻지만 국장은 그들이 조직적인 집단이며 그중 한 명이 능력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한다. 사사키는 그들 중 하시자키를 공격했던 남자를 알아보고 국장은 다른 이들은 공범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은신처를 발견했으므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체포 작전을 실행한다.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 사사키는 긴장하지만 하시자키는 자신이 직접 싸우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킨다. 사사키는 그녀가 두렵지 않냐고 묻지만 그녀는 위험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지원을 기대하지만 사사키는 오직 그 일에 산재보험이 있는지 걱정할 뿐이다. 그들은 현장에 도착하고 모두가 진영을 갖춘다. 준비하는 동안 사사키는 방어막 기술을 배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쿠츠 감독은 이동식 지휘소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곧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리지만 그들이 은신처에 진입하자 텅 비어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잘못된 장소에 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만 하시자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다. 그녀는 철수할 것을 제안하지만 갑자기 통신기에서 비명이 들리고 지휘소와 연락이 두절된다. 병사들은 당황하고
이내 볼링핀이 그들 중 한 명이 머리를 짓누른다. 볼링공과 핀들이 공중에 뜨면서 토네이도를 만들고 하시자키는 그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사키는 적이 바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방 안에 바람이 느껴지지 않자 염력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병사들은 고능력 초능력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명을 지릅니다. 일부 병사들은 도망치고 날아다니는 물체들이 몇몇 병사들을 쓰러뜨립니다. 한 병사가 회오리 바람에 에너지 공격을 가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사사키는 두려워하지만 하시자키는 그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자 사사키는 얼음 덩어리를 던집니다. 하시자키는 재빨리 얼음을 물로 바꾸어 방패를 만들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수비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동료 중 한 명이 초능력자에게 공중으로 띄워집니다. 그가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하시자키는 자신의 물로 그의 낙하를 완화시킨다. 상황이 악화되자 그녀는 사사키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하지만 사사키는 그녀가 지쳐있고 자신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버리고 갈 수 없다며 남기로 결정한다. 하시자키는 그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사사키는 타령이 중재라는 생각을 한다. 갑자기 그들은 목소리를 듣고 한 명의 초능력자가 나타나 이렇게 잘 싸울 줄은 몰랐다며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시자키가 공중에 뜨기 시작하지만 떨어지기 시작하자 물을 이용해 자신을 구한다. 그녀는 재빨리 물을 얼음으로 바꾸고 초능력자는 그녀가 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시자키가 공격하지만 소녀는 가볍게 피한다. 하시자키는 일제 공격을 준비하지만 소녀는 계속 피하면서 그녀에게 접근한다. 그녀는 하시자키를 만지자 하시자키는 어찌된 일인지 기절하지만 소녀는 그녀의 귀중한 능력 때문에 그녀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소녀는 사사키를 부르며 나타나지 않으면 하시자키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임무의 완전한 실패와 자신의 부대의 패배를 깨달은 사사키는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능력자는 그가 낯선 얼굴임을 알아채고 사사키는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그를 싫어하고 그가 하시자키의 정보원이었음을 곧 깨닫습니다. 소녀는 그들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사사키는 만회하려고 애쓰며 그녀의 능력을 칭찬하며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그는 그녀의 조직 이름을 묻고 그의 무지에 놀란 소녀는 그가 초보임을 깨닫고 미소 짓기 시작합니다. 사사키는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차분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사사키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헤드폰을 벗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소녀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곧 번개가 그녀에게 떨어지면서 위험을 깨닫습니다. 소녀는 놀라고 더 많은 물체들이 사사키에게 던져지지만 그는 재빨리 피하고 그쪽으로 번개 마법을 걸어 숨어있던 두 명의 초능력자를 쓰러뜨립니다. 소녀는 그가 누구인지 묻고 그는 자신이 단지 신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본 것을 항구하고 모두가 떠날 수 있도록 한다면 무승부를 제안하며 휴전을 제안합니다. 소녀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합류할 것을 제안하지만 사사키는 다수를 따르는 것을 선호하며 거절합니다. 그녀는 마음이 바뀌면 자신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의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하며 떠나기 전에 그는 상관들에 대해 그녀에게 질문하고 그녀는 그들을 풀어준 후 사라진다. 하루가 끝나고 사사키는 적들이 스스로 철수했다고 보고한다. 아쿠치는 그를 의심하지만 일단은 믿기로 하고 첫 임무에서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 사사키는 해산되고 그는 하시자키를 만나러 가는데 하시자키는 구조된 것에 감사한다. 감사의 표시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사사키가 맥주를 주문하는 동안 하시자키는 오렌지 주스를 요청하는데 자신이 16세이고 아직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밝히지만 나이 때문에 과소평가받고 싶지 않아서 나이 들어 보이는 옷을 입는다고 말한다. 사사키는 평범한 16세 아이라면 다른 취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시간 활용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시자키는 일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사실 간단하다고 설명하고 그들은 함께한 첫 번째 임무를 기념하며 건배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사사키는 이상한 아이를 만난다. 신고하려고 생각했지만 서류 작업 때문에 주저했다. 결국 누군가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지만 휴대폰을 꺼내자 그녀가 사라졌다. 갑자기 소녀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차원의 문이 열렸다. 소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차원의 문으로 날아갔고 사사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다. 집으로 돌아온 사사키는 핍스에게 그가 원했던 고백유를 선물하며 놀라게 했다. 핍스는 식사에 흥분했고 사사키는 그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핍스는 먹기 시작했고 그 맛에 놀랐고 사사키는 그의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사사키는 그가 치우는 것을 도와주며 자신의 첫 번째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방어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고 핍스는 치유 마법도 함께 배우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사키는 이것이 긴급하다고 생각하여 마크와의 만남 후에 핍스에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는 훈련 후에 누릴 부드러운 침대와 프렌치 요리를 상상하며 들뜨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작이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자 놀랍니다. 사사키는 마크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마흘러는 왕이 자신을 최전선으로 보낼 것을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적은 오간 제국으로 많은 병력을 가진 강력한 왕국입니다. 그들의 병력은 2배나 많으므로 그들의 군대가 도시에 도착하면 큰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마흘러가 그의 도움을 요청하자 사사키는 당황합니다. 그는 전쟁과 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는 자신은 그저 장인일 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마흘러는 그가 가져온 물품들이 전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쟁 기간 동안 그의 전속적인 봉사를 요청합니다. 마흘러는 또한 마차로 전선까지 가는데 2주가 걸리기 때문에 한 달 안에 필요한 물품을 모아 수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도시의 회사들과 협상하려 했지만 식량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무역 회사들에게 강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전쟁보다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사사키는 왕이 그에게 요새를 건설하고 전선에 식량을 공급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자작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합니다. 그는 왕실에 봉사하는 귀족이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잃을 것입니다. 사사키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그에게 왜 도시를 떠나 가족을 구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마흘러는 갑자기 그가 별의 현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이것은 두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사사키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가장합니다. 마흘러는 그들의 왕국이 마법 기술로 축복받은 번영한 땅이었지만 귀족들의 집단으로 인해 대부분의 마법사들이 떠나게 되었고 엄청난 재능을 가진 별의 현자라는 마법사만이 혼자서 평화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을 질투한 귀족 세력에 의해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왕국은 부패와 쇠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흘러는 귀족들이 스스로 이러한 운명을 자초했다고 생각하지만 성현에게 대한 존경심 때문에 도시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영주가 되어 백성을 지키다 마지막 숨을 거둘 계획입니다. 사사키는 어리석은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마흘러가 자신에게 약속을 한다면 도시에 물자를 제공하겠다고 동의합니다. 회의 후 사사키는 마을로 돌아가고 페피스는 사사키가 왜 자작을 도와야 하는지 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도우려는지 위하해합니다. 하지만 사사키는 그것을 일축하고 페피스가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페피스는 왕국이 아마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사키는 자신이 할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인정합니다. 페피스는 자신의 마법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괴하는 것이 창조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사키가 도시와 맺은 관계를 그렇게 쉽게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키는 동의하지만 좀 더 화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프렌치의 음식을 찾으러 가지만 식당에 도착하니 화난 요리사들이 항몰이 있었습니다. 사사키는 프렌치의 표정을 눈치채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프렌치는 예전 상사가 재료를 할인해서 팔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준 그에게 은혜를 느끼지만 자신을 거리에서 데려와 식당을 준 사사키에게 신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사키는 상황을 이해하고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알려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프렌치는 사사키에게 폐를 끼칠까봐 걱정하지만 사사키는 그와 식당을 지키고 싶을 뿐이라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사키는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쟁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하고 곧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도시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인 케플러 무역회사를 방문하기 위해 누산야로 갑니다. 회사 상인과의 회의에서 사사키는 원하는 모든 품목의 목록을 전달하지만 그 남자는 이 정도 규모의 구매는 전쟁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남쪽 땅에 대한 소문을 떠올립니다. 사사키는 전쟁 중인 국가의 요청이라고 고백하고 그 남자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장비를 운송하는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그 남자는 사사키에게 자기 세계의 대기업 영업사원을 떠올리게 하여 그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로 합니다. 상인은 사사키가 이 대륙 출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지만 사사키는 자신 같은 사람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키는 자신이 온 곳에서는 다른 상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신분이나 명성이 필요 없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그 답변에 만족한 듯 지불 방법을 묻습니다. 사사키는 케플러 가문과만 거래할 것이며 왕국 금화로 지불할 것입니다.
회의 후 마흘러는 사사키가 그렇게 빨리 창고를 채운 것에 놀란 것 같습니다. 그는 사사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자 덕분에 시간을 벌게 되어 수천 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사사키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때 갑자기 백작이 별연자처럼 순간이동 주문을 아는지 묻습니다. 사사키는 페피스가 모든 것을 창고로 옮긴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의를 끌면서 백작에게 그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사키는 마법사를 왜 별연자라고 부르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마흘러는 그가 하늘의 별보다 많은 주문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페피스는 그렇게 불릴 때 얼굴이 붉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사키는 그를 바라보며 그들이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리고 그가 부끄러워하는 별명으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것을 재밌어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마흘러는 사사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별연자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사사키는 마흘러의 죽음을 통보받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멍하니 있지만 아쿠츠가 그의 주의를 끌며 승진 소식을 전합니다. 마지막 임무로 요원들 중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채워야 할 자리가 많습니다. 아쿠츠는 그에게 감찰관 카드를 건네지만 사사키는 승진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쿠츠는 그에게 다음 임무를 보여주는데 하시자키와 함께 초능력자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사사키는 그녀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아쿠츠가 미등록 초능력자들에게서 닥칠 위험을 지적하자 사사키는 마지막 임무를 떠올리고 결국 동의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사사키는 페피스가 자작의 죽음을 잘 극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이웃이 그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이상한 제안이라 사사키는 거절하지만 가는 길에 산 음식을 줍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조용히 TV를 보고 있는 페피스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사사키는 그가 자작과 가까웠는지 묻습니다. 페피스는 가까웠다는 표현은 쓰지 않겠지만 술도 함께하고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죽어서 더 충격이 크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주술이 있는지 묻지만 페피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는 그럴 수 있는 게 있는지 묻지만 사사키는 없다고 말합니다. 페피스는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해야 함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사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 하고 페피스는 그의 호의에 감사를 표합니다. 다른 세계에서 프랑스는 마흘러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다고 밝히지만 갑자기 마크가 사사키에게 마흘러의 집사가 만나고 싶다고 알리며 대화가 중단됩니다. 그들은 세바스찬을 만나러 가고 그는 그들을 마흘러의 막내딸인 엘자 부인에게 소개합니다. 집사는 마흘러의 두 아들인 막시밀리안과 카이 사이에 계승전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엘사는 카이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그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가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바스찬은 엘사가 막시밀리안과 더 가깝다고 설명하며 두 형제 간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헤르만 무역회사에서 엘사를 보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마크는 놀라지만 결국 동의합니다. 세바스찬은 사사키에게 통신 장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사사키는 세바스찬을 다소 의심스럽게 여기지만 그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밤에 세바스찬이 전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두 형제 주변에 탐욕스러운 귀족들이 많고 몰러가 죽은 지금 두 형제 사이의 불씨가 불길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사키와 페피스는 엘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엘사는 그들의 음식을 칭찬합니다. 사사키는 고마워하며 프랑스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엘사 역시 페피스에게 감탄하며 사사키에게 페피스를 쓰다듬게 해달라고 요원한다. 사사키가 허락하자 페피스는 그녀의 손으로 뛰어오른다. 엘사는 페피스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고 그 감촉에 놀라워하며 페피스도 즐기는 것 같다. 사사키는 질투하지만 실수로 페피스의 눈을 치자 페피스는 비명을 지르고 엘사는 충격을 받아 페피스가 방금 말을 했는지 궁금해한다. 사사키는 덮으려 하지만 엘사는 페피스가 비명을 질렀다고 주장한다. 갑자기 마크가 나타나 즉시 성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성에서 세바스찬은 피로 덮인 그녀의 오빠의 검을 보여주며 숲에서 발견되었다고 설명한다. 엘사는 충격을 받고 사사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세바스찬은 알 수 없지만 흔적들로 보아 격렬한 전투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없으니 엘사가 가족의 가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가 말합니다. 사사키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세바스찬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이 해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사는 불안해하지만 세바스찬은 엘사는 이름만 승계하고 결혼할 때까지 그가 재산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엘사는 압박감을 느끼지만 세바스찬의 지원을 약속하자 승낙합니다. 성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크는 전선에서 왕의 군대가 패배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안전한 곳을 찾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대한 공격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마크는 엘사와 함께 수도로 피신하기로 결정하고 사사키에게 함께 갈 것을 제안하지만 사사키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크는 엘사가 안타깝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그녀의 가족이 대대로 돌봐온 땅을 버리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 후 사사키와 페피스는 일몰을 감상합니다. 페피스는 부탁을 하려 하지만 사사키는 이미 그의 바람을 알고 있었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동의합니다. 페피스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사키는 순간이동을 사용할까 묻습니다. 페피스는 적의 위치를 모른다는 것을 떠올리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사사키가 하늘을 나는 모습이 보이고 그는 그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인류가 언제나 기술 없이 나는 것을 꿈꿔왔기에 그는 페피스에게 나중에 주문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적의 진영을 발견하고 사사키는 어떻게 할지 고민합니다. 페피스는 고통을 줄 필요 없으니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적들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는 사사키에게 주의 깊게 보라고 말하고 주문을 겁니다. 녹색 성광이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사사키는 그 파괴에 놀라워한다. 페피스는 그것이 한 점에 집중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사사키는 이에 고민하는 듯 보이지만 페피스는 자신이 마법을 건 것이니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사사키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지만 붉은 광선이 그들을 향해 날아오고 페피스의 방어막을 뚫는다. 두 사람은 갈라지고 갑자기 소녀가 나타난다. 페피스와 소녀가 싸우는 동안 사사키는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마법으로 추락을 완화한다. 그는 땅에 앉아서 페피스와 소녀가 하늘에서 서로의 공격을 피하며 싸우는 것을 지켜본다. 소녀는 에너지 드래곤을 소환하고 페피스는 회전하는 얼음 기둥으로 반격한다. 그들이 계속 싸우던 중 갑자기 사사키는 숲에서 두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중 한 명이 마울러다. 사사키가 그들을 돕고 다른 기사를 치료합니다. 몰러는 사사키를 자신이 거래하는 상인으로 소개하고 그 소년이 왕국의 둘째 왕자인 아도니스임을 알게 됩니다. 사사키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몰러는 그가 치유 마법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지만 사사키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며 그가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몰러는 그가 적진 뒤로 사라졌으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놀랍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근처 마을에 도착하려고 하므로 사사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갑자기 화살이 그들에게 날아오지만 사사키는 재빨리 방어막을 활성화합니다. 그는 번개 마법으로 반격하지만 여러 기사들이 나타나자 몰러가 나서서 그들을 상대하고 재빨리 제압합니다. 아도니스는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몰러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키가 다양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사사키는 좋은 스승 덕분이라고 설명하고 몰러는 언젠가 그 스승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마을이 불타오르고 오크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운데 사사키가 나타나 번개 마법으로 오크들을 공격하고 몰러와 아도니스가 마무리한다. 이들은 길을 계속 가지만 오크의 수가 너무 많아 몰러는 정예 오크의 지위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들을 물리치려면 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몰러는 왕자에게 사사키 곁에 있으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정예 오크가 나타난다. 정예 오크가 다가오자 사사키는 번개 마법으로 막지만 오크를 쓰러뜨리기엔 충분하지 않다. 이어 몰러가 공격하지만 오크는 몰러를 차버린다. 오크가 몰러에게 돌진하지만 사사키가 몰러를 보호한다. 수세에 몰린 그들은 방어를 계속하고 몰러는 머리를 노려야 한다고 말한다. 공격 준비를 하지만 하늘에서 무언가가 접근하고 거대한 바위가 오크들에게 떨어진다. 핍스는 사사키에게 돌아와서 지각한 것을 사과하지만 정예 오크는 다시 일어선다. 핍스는 자신의 골렘을 소환하고 몰러는 그것을 알아보며 골렘은 순식간에 오크를 제압하고 내던져버린다. 후에 핍스는 정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족에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자신과 사사키를 정예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전투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몰러는 핍스에 대해 묻자 사사키는 그를 자신의 마법 선생님으로 소개한다. 몰러는 혼란스러워 보이며 그 새가 별연자일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한다. 사사키는 놀라지만 몰러는 그의 주문과 말투가 별연자와 똑같다고 설명한다. 핍스는 진실을 말하기로 하고 몰러는 존경심으로 무릎을 꿇고 아도니스 왕자를 만나서 기뻐한다. 핍스는 자신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다른 세계로 넘어왔는지 설명하며 그들에게 숨긴 것을 사과하지만 마울러는 귀족들에게서 그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핍스는 그에게 일어서라고 부탁하며
별의 현자는 이미 죽었고 자신은 사사키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사키는 이전에 보급품을 구한 사람과 오긴 군대를 쓸어버린 사람이 바로 핍스였다고 설명합니다. 두 사람 모두 놀라며 사사키는 핍스의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이에 동의하고 사사키는 감사하며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들은 마울러의 성으로 돌아가고 그의 하인들은 주인이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랍니다. 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아버지를 껴안습니다. 마울러는 엘사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사사키는 그들을 위해 기뻐합니다. 마크가 나타나 무슨 일인지 묻지만 사사키는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우연히 만났다고 말하고 오긴 제국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마크는 놀라고 사사키는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멸했다고 설명합니다. 세바스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두 왕자가 나타나 아버지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엘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울러는 아들들이 역할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는 엘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두 사람은 그녀를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며 엘사는 더욱 울게 됩니다. 마울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계획한 일부였다고 밝힙니다. 전쟁과 귀족들의 다툼이 심해지면서 참모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기에 그는 반역자를 색출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고 그의 아들들도 왕위 계승을 위해 싸우는 척했습니다. 세바스찬은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고 왕자들은 엘사와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땅을 장악하려던 디트리히 백작에게 정보가 누출된 경위를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몰러가 세바스찬에게 이 일에 대해 따지자 세바스찬은 경비병들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사키는 그의 전략적인 면모에 감탄하며 귀족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엘사는 아버지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사사키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엘사는 당황하며 달아납니다. 학교에서 이웃인 아디나리를 만나는데 그녀는 사사키를 며칠 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는 3일 이상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사키를 계속 생각하지만 갑자기 시체를 발견합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을 조사하고 그녀에게 질문하지만 그녀는 두 남자가 사사키와 하시자키가 그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사사키는 집으로 돌아와 다른 세계에 있었던 동안 며칠이 지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 차이였지만 이번에는 2배나 빨리 지났으므로 두 세계 간의 시간 차이는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다른 세계에서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되짚어본다. 그들은 왕국과 제국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마흘러의 계승 분쟁에도 도움을 주었다. 아도니스 왕자를 구한 공로로 마흘러는 수도의 직책과 백작 자기를 받았다. 왕은 그에게 왕실 경호대의 직책도 수여했고 아도니스는 그에게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를 맡겼다. 사사키는 시간 왜곡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피트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자키가 그의 집에 도착하여 사라질 거라면 메모를 남겨야 한다고 말한다.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길에 하지자키는 그들에게 초능력자를 모집하러 간다고 알린다. 그는 고등학생이며 그의 주변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보고되었다. 하지자키는 요즘 아이들은 말썽만 피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사키는 자기와 나이가 같다고 말하며 하지자키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성숙하다고 여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소녀는 불을 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화재 사고는 보고된 바 없으므로 그는 자신의 동네에서만 능력을 사용해온 것 같습니다. 사사키는 더 조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하지자키는 그 소년이 사사키와 같은 레벨이므로 그들이 처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이해하지만 지난번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상기시키자 하지자키는 최악의 경우 총기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소년의 학교에서 하지자키는 교장과 이야기하며 이 지역의 교육 상황을 관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자키는 찾던 소년을 발견하지만 사사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하지자키는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들은 소년을 따라가다 다른 학생들이 그를 괴롭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자키가 개입하려 하지만 사사키가 막는다. 하지자키는 그가 능력을 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사키는 괴롭힘이 계속되어 왔지만 그 아이가 학교에서 능력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래서 버텨왔던 것이라고 말한다. 사사키는 아이의 자존감을 상하게 할 만한 개입은 피하고 싶다며 나중에 함께 일하게 될지도 모르니 아이 혼자 있을 때 연락하자고 제안한다. 갑자기 하지자키가 자신만의 계획을 떠올리고 사사키에게 보고서를 쓰는 동안 협상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한다. 사사키는 알겠다고 하고
카페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예전에 이맘때 편의점 간식을 먹곤 했던 기억을 떠올리지만 지금은 고급 커피를 마시며 인생이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시간이 좀 남아 친구들에게 줄 좋은 것을 사갈까 생각하지만 소녀와 함께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들을 따라간다. 그 소녀가 그의 여자친구인가 생각하며 하지자키는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 소녀가 낯이 익다고 생각한다. 그는 떠나려 하지만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 소년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그녀에게 대신 그들과 어울릴 건지 묻습니다. 소녀는 그녀를 보호하려 하고 불량배 중 한 명이 그녀를 만지지만 그녀는 갑자기 그를 때립니다. 불량배는 보복하려 하고 소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만 그의 불이 치솟아 비행기를 맞춥니다. 잔해가 떨어지자 사사키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벽을 칩니다. 그는 여자에게 괜찮은지 묻지만 그녀는 사사키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그것이 하시자키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그렇게 설득력 있게 행동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시자키는 이것이 그를 영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설명하고 장벽이 사사키의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모르는 척합니다. 하시자키는 모든 것을 은폐하기로 하고 사사키는 그녀에게 눈짓을 하고 그녀는 그것을 이용해 모두를 재웁니다. 그녀는 만약 장벽이 다른 초능력자의 힘이었다면 이미 접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사키가 마법소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사키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시자키는 지금까지의 마법소녀들은 모두 어린 소녀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세계에는 7명의 마법소녀가 있으며 모두 이상한 마법 능력을 얻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일으켰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중 한 명이 일본인이며 초능력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시자키는 우선 장벽을 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전에 이상한 여자아이가 장벽을 공격합니다. 하시자키는 사사키에게 도망쳐야 한다고 경고하고 그 여자아이는 그를 알아봅니다. 하시자키는 사사키가 그녀를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하고 사사키는 자신의 아파트 근처 거리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아이는 그가 초능력자인지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부인하며 그녀가 마법소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불기둥을 봤다고 말하고 자신의 공격도 장벽에 막혔으니 거기에 초능력자 2명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그녀에게 초능력자에 대한 문제가 있냐고 묻고 그녀는 그들을 죽일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그녀가 근처에 사는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근처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슈퍼마켓이 있다며 가끔 거기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사키에게 왜 여기에 있냐고 묻고 그는 자신의 임무라고 말하며 경찰임을 암시합니다. 사사키는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에 초능력 소녀가 나타나고 하시자키는 그녀를 후타리 시즈카로 알아봅니다. 시즈카는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 여자아이는 그녀가 초능력자인지 묻고 시즈카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하자 여자아이는 그녀를 공격합니다. 시즈카는 간신히 피하지만 사사키의 장벽에 맞습니다. 하시자키는 물로 공격하고 시즈카는 피하지만 한 번은 맞지만 즉시 치유합니다. 하지자키가 다시 공격하지만 가볍게 한 방에 쓰러집니다. 시즈카는 사사키에게 이제 일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사키는 그녀에게 이유를 묻자 그녀는 부탁할 일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법소녀는 사사키가 그 영능력자를 아는지 묻고 사사키는 걱정하며 일단 시즈카와 협력하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를 붙잡는 동안 그녀가 소녀를 죽이지 않고 공격할 기회를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사사키는 소녀의 공격을 막으며 다가가고 소녀는 그가 영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사키는 마법을 썼으니 자신은 마법사라고 영능력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소녀는 요정도 그의 도움을 요청했냐고 묻지만 시즈카가 뒤에서 공격하지만 소녀는 그녀를 날려버리며 막아냅니다. 사사키는 도움을 요청한 요정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만 소녀는 그들을 죽였다며 그들의 털로 만든 스카프를 보여주고 자신은 마법소녀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그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소녀가 주문 없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은 마법을 쓰려면 주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소녀는 사사키가 마법사임을 받아들이지만 그가 초능력자와 함께 일하는 이유를 묻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지 묻는다. 사사키는 그녀가 왜 초능력자를 싫어하는지 묻고 초능력자들이 그녀의 가족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녀는 땅에 쓰러진 어린 소년을 발견하고 갑자기 자신의 포털을 이용해 떠나기로 한다. 하시자키와 소녀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사사키는 시즈카에게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그는 그녀의 부탁을 묻고 그녀는 채용되고 싶다고 말한다. 사사키는 자신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시즈카는 그의 상관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며 사사키는 그녀가 왜 그러는지 궁금해한다. 시즈카는 그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시즈카는 그의 다양한 능력들을 떠올리고 그가 그 힘을 부서에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키는 시즈카가 자신을 간파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속이려 하지만 시즈카는 자신을 도와준다면 비밀로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아쿠츠가 사사키에게 전화를 걸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사사키는 마법소녀와 조우했지만 무사히 도망쳤다고 설명합니다. 아쿠츠는 불덩이에 대해 묻고 사사키는 그 소년이 마법소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능력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시즈카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아쿠츠는 그녀를 위해 면접을 주선하기로 동의합니다. 하시자키가 깨어나지만 조용히 대화를 듣습니다. 사사키는 시즈카가 채용되면 아쿠츠가 그녀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있으니 적절한 순간에 제거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자키는 놀라서 일어나 사실인지 묻고 사사키는 그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은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아쿠츠가 정말로 그들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는지 묻고 사사키는 안심한다. 하지자키는 부서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사사키는 1층에 가게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들르기로 한다. 그는 우메보시를 보고 시즈카는 그의 뛰어난 취향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그것이 고기를 더 부드럽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하지만 시즈카는 그가 우메보시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 사무실 밖에서 하지자키는 그녀가 준 선물을 보면서 사사키가 시즈카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지적한다. 사사키는 그것이 진짜 우메보시이고 그녀가 수년 동안 절인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자키는 그녀가 나타내는 위험을 알고 있는지 묻고 그녀가 A급 초능력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의 능력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고 단순히 접촉만으로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그녀에게 놀라운 재생 능력을 부여하고 그녀는 100세가 넘었다. 그들은 아쿠츠를 만나고 아쿠츠는 소년이 잘 보살펴지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하시자키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카메라에 대해 질문하며 괴롭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쿠츠는 자신은 그런 취향이 아니면 카메라가 많은 스파이를 식별했다고 밝힙니다. 하시자키는 이해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카메라를 치울 것을 요구합니다. 아쿠츠는 사사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사사키는 엄청 절인 매실이라고 설명하며 하나 먹어보라고 권하고 아쿠츠가 먹어보니 맛있어서 놀랍니다. 하시자키도 먹어보지만 너무 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키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지만 가는 길에 시즈카를 만나고 시즈카는 하룻밤 자고 갈 것을 부탁합니다. 사사키는 거절하려 하지만 시즈카는 녹음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보여주며 자신이 사사키를 감시했고 컴퓨터 앞에서 사람들이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고 밝힙니다. 시즈카는 요정세계의 사자들이 그들을 방문할 때 짐승을 지배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사사키가 무슨 말인지 묻자 시즈카는 그 메모리 카드를 사사키의 상관에게 넘기겠다고 위협합니다. 사사키는 긴장하지만 시즈카는 농담이었다며 사사키가 자신을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시즈카는 초능력자들이 마법소녀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시즈카가 과거 조직으로부터 표적이 되어 새로운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키는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즈카는 평생 많은 재산을 모았으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물건을 많이 사들이느라 돈을 많이 써서 그 제안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는 금액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혼자 결정할 수 없으므로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시즈카는 밤에 길거리에 있을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다음 날 사사키는 시즈카를 만나 얼마나 줄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사사키와 핍스가 전날 밤 모든 것을 논의했고 핍스는 비싼 음식의 약속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핍스는 자신이 귀중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인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며 돈 대신 다른 것으로 지불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시즈카는 상관없다고 말하고 사사키는 직장에서 문제를 피하고 싶다고 언급합니다. 시즈카는 이해하고 그들이 요정세계에서 가져온 것을 팔고 싶어하는 걸로 상상합니다. 핍스는 귀금속을 팔고 싶다고 설명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사사키는 문제가 다른 세계의 화폐 가치를 엔화로 환산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시즈카의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즈카는 관심 있는 듯하지만 상품을 보기 전에는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핍스는 준비하기로 하고 사사키는 면접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쿠츠가 와서 그녀가 정말로 그 부서에서 일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시즈카는 이를 확인하자 아쿠츠는 여전히 적대적인 조직 출신의 경찰관인 그녀에게 그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숙련된 초능력자라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그녀를 정식 직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시즈카는 그저 업무를 돕도록 허락해준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하며 부서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만 있다면 계약직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저 소속 증명을 확보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아쿠치는 이를 고려한 후 사사키가 그녀를 감독하기로 결정하고 그는 놀랍니다. 그는 아쿠치에게 자신은 아직 신입이라고 말하지만 아쿠치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유능한 직원을 승진시킵니다. 사사키는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고 말하려 하지만 아쿠치는 그에게 하시자키와 동등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며 시즈카를 그의 보살핌에 맡깁니다. 두 사람은 시즈카의 부서 합류를 축하하며 술 한잔합니다. 시즈카가 준 매실을 좋아하냐고 물었지만 사사키는 아직 먹어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두와 나눠 먹었고 사람들의 숨겨진 면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선물에 감사를 표하고 시즈카는 그의 상사가 왜 그를 정직한 사람으로 믿는지 이해하는 듯합니다. 사사키는 그녀가 단기 계약직이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하며 그녀의 전 동료들도 조직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즈카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가까운 관계를 맺고 부서에 흥미로운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사키는 충격을 받지만 여전히 다른 세계의 물건을 판매하는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마법소녀에 대해 묻기 시작하지만 하시자키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사사키가 시즈카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사사키는 아쿠치의 지시였다고 설명하고 같이 식사할 것을 제안하며 그녀를 합석시킨다. 화장실을 다녀온 하시자키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사사키에게도 할 말이 있다. 그녀의 능력이 액체 조작이라는 것을 듣고 체액도 조정 가능한지 묻는다. 하시자키는 몸 밖의 액체는 가능하지만 피부 안쪽의 액체는 조종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사사키는 시즈카에게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자키는 사사키에게 감사를 표한다. 사사키가 자신을 감싸주었기에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의 표시로 수제 계란을 건넨다. 사사키가 저장식품은 좋아하지만 신맛은 싫어한다는 말을 떠올리고 매실을 계란으로 감싸 부드러운 맛을 내도록 했다. 사사키는 감사를 표하고 그녀는 집에 가서 먹어도 된다고 어색하게 말하지만 사사키는 바로 먹고 맛있다고 한다. 하지자키는 기뻐하지만 시즈카가 자신과 함께 계란을 먹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시즈카는 두 사람의 운명이 얽혀 있다며 자신이 질투하는 건지 묻는다. 하지자키는 그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만 질투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다른 세계로 돌아가서 왕은 제국과의 갈등을 생각하며 귀족들을 소환하고 미래에 대한 절망에 빠져 왕국의 번영을 확보하려 한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정책을 선포하는데 그의 모든 후계자들은 국정에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5년 후 가장 큰 공헌을 한 자가 왕위 계승자로 임명될 것이라고 말한다. 마크에게 화면이 전환되고 그의 동료는 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모두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순간 마차가 그들에게 돌진하고 그들은 피하지만 한 남자가 디트리히 백작의 마차를 친 것에 대해 그들을 질책한다. 마크의 동료는 마차를 보고 왜 헤르만이라는 남자가 안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사사키가 마크에게 팔 물건을 확인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떠나려던 참에 하녀를 만나 마흘러의 정가를 받게 됩니다. 그는 마흘러 저택으로 향하고 경비병이 정중하게 그를 맞지만 지난번 만남과 달리 격식을 차린 태도에 어색함을 느낍니다. 마흘러는 사사키와 페피스를 만나 왕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왕위 계승자들 간의 다툼이 벌어졌음을 알립니다. 페피스는 왕국이 침략당하면 왕족의 영향력이 약해지므로 왕의 걱정을 이해하지만 조치가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마흘러는 귀족들이 다른 계승자들을 지지하며 분열되고 왕국이 혼란에 빠져 있으므로 사사키의 안전을 위해 왕국을 떠날 것을 권합니다. 사사키는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상관을 처음 만나 놀라지만 계속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며 도시에 남겠다고 마흘러에게 말합니다. 그때 하인이 들어와 험원 회사의 사자가 도착했고 마흘러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립니다. 사자는 마크가 디트리히를 모욕한 죄로 투옥되었지만 마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함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합니다. 그는 사건을 설명하고 사사키는 그 일이 험원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크가 험원 회사의 부지배인이며 극도로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험원은 회사 지배인이며 디트리히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지점을 열려고 했지만 마크의 성공을 질투하여 그를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디트리히는 자신이 마흘러와 연관되어 있고 마흘러는 디트리히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험원이 마크를 제거하도록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사키는 마크를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마흘러는 그에게 칼을 주며 자신의 대리인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디트리히가 허먼의 질투심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페피스는 마범으로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마크를 구하고 싶어하며 가능한 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감옥에 들어가고 간수는 그를 마크에게 안내하며 마크는 그가 거기에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마크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마범으로 그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마크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며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는 경비병에게 디트리히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마크와 협력하면 허먼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허먼 대신 마크와 일하라고 말입니다. 경비병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지만 마크가 디트리히의 적과 함께 일하고 있으므로 그 제안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사키는 왕자는 상관없고 마크를 석방시키는 것만 원하며 디트리히에게도 이 제안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사키는 케플러 회사의 조셉이라는 상인을 만나 도시에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케플러가 회사에 투자하면 조셉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품을 보여주고 회사에 판매하여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회사가 설립될 때까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케플러에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것을 제안하고 조셉은 그와 협력하기로 동의합니다. 회의 후 사사키는 자신의 세계에서 이익을 위해 팔 수 있는 것을 찾고 피트는 다른 세계에는 유통되는 금이 더 많으니 금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 생각이 좋다고 여겨서 피트는 그에게 금괴를 모아 자기 세계에서 팔아 이익을 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흘러의 도시로 돌아가 보관할 상자를 준비하기로 하고 피트에게 금괴를 모으라고 합니다. 사사키는 도시에 도착하여 피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녀가 방문객이 있다고 알립니다. 엘사가 그에게 다가와 마크에 대해 묻자 그는 마크가 중요한 시민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를 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크를 걱정하고 사사키는 그녀가 마음씨가 착하다고 말하며 마크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테니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피트가 갑자기 나타나 사사키와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엘사가 자기 말을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한 새인 척 날아다니지만 엘사는 그가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둘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사키가 피트는 인간과 말하고 마법을 쓸 수 있는 특별한 종족이라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합니다. 그는 페피스가 도둑의 표적이 되었으니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사사키는 뮬러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엘사는 비밀을 지키기로 동의하고 사사키가 금괴를 자신의 상자에 보관하며 그들은 헤어집니다. 잠시 후 하녀가 프랑스인이 그를 방문했다고 알리자 그는 그와 이야기하러 갑니다. 그날 저녁 페피스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사사키의 세계로 되돌리고 사사키는 시즈카를 만나 상자들을 보여줍니다. 시즈카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 소녀가 있었고 사사키는 엘사를 보고 놀랍니다. 엘사가 그의 세계로 몰래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엘사를 찾는 모습이 보이고 뮬러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창고에서 시즈카는 요정세계에 인간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시즈카가 그녀를 바라보고 엘사는 사사키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사사키는 엘사와 따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시즈카는 그 내용을 듣고 싶어 한다. 시즈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사키. 시즈카가 자신의 거짓말을 알아챌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세계를 시즈카에게 숨겨야 하지만 적절한 변명이 떠오르지 않자 페피스가 시즈카는 사사키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다. 그는 다른 세계에 있을 때 자신의 마법이 말을 번역해주고 사사키가 그들의 말을 이해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지만 엘사는 그에게 맞선다. 사사키가 그들을 방문한 날 마크가 잡혔고 마크를 구하겠다는 그의 말 이후 그가 몰래 금을 운반하는 것을 본 엘사는 그가 마크를 디트리히에게 팔고 받은 대금이라고 생각했다. 사사키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만 그녀의 생각이 틀렸다며 그 금은 마크를 구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의 일부라고 말한다. 엘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지만 사사키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돈을 모았고 시즈카와 거래를 하여 그 수익으로 마크의 상황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엘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거래는 실패할 수도 있다. 엘사는 죄책감을 느끼고 사사키는 아버지를 배신하거나 마크를 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엘사는 생각에 잠기고 시즈카는 엘사를 공격하려 하지만 페피스가 그녀를 구합니다. 시즈카는 제압당하고 페피스는 그녀에게 무슨 짓인지 묻습니다. 엘사는 두려워하지만 시즈카는 어깨에 벌레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페피스는 그녀를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저주를 내리기로 합니다. 바람이 멈추고 시즈카는 반격하려 하지만 할 수 없어 페피스는 그녀에게 저주를 겁니다.
그녀의 손에 낙인이 나타나고 페피스는 그들에게 적대감을 보이면 낙인이 커지며 온몸으로 퍼지면 살덩이로 변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할 수 없으니 그들에게 악의를 품지 않고 살아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무력한 몸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즈카는 사사키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장벽을 사용하고 낙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시즈카는 시도를 멈추고 마법사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기회를 잡고 싶었다고 고백하지만 패배를 인정합니다. 사사키는 엘사에게 이곳이 위험한 장소이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엘사에게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있고 사사키는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설명해주겠다고 하지만 엘사는 지금 당장 알고 싶어하며 설명을 요구합니다. 사사키는 엘사와의 관계가 마흘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기에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산책을 제안합니다. 사사키와 엘사가 페리에 함께 있는 모습이 보이고 사사키는 엘사에게 도쿄를 보여줍니다. 엘사는 사사키의 고향을 보고 놀라고 사사키는 이제 자신을 믿을지 궁금해합니다. 엘사는 왕국이나 이웃나라에는 이런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엘사는 사사키가 이렇게 번영한 곳에 살면서 자신의 세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하고 사사키는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원하지만 음식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시즈카는 페리와 옷을 준비했으니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자신의 기모노를 칭찬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즈카는 기뻐하며 엘사도 기모노를 좋아할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엘사에게 도시를 계속 보여주고 잠시 쉬면서 식사를 합니다. 근처에 기자들을 발견하고 그곳을 떠나기로 하지만 기자 한 명이 엘사에게 다가옵니다. 사사키는 관심 없다고 말하자 기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아이 하나가 기자들에게 흥분해서 넘어지고 엘사는 마법으로 아이를 구합니다. 사사키는 시즈카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시즈카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처리합니다. 엘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사키는 먼저 그곳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들이 달아나기 시작하자 사사키는 사무국에서 엘사의 존재를 알게 될까 걱정하지만 사무국 요원들이 나타나 그들이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사무국으로 연행되고 그곳에서 아쿠츠와 만난다. 그는 사사키에게 다른 초능력자를 찾았는지 묻지만 사사키는 그녀가 그저 시즈카의 친구일 뿐이라고 말한다. 아쿠츠가 엘사와 이야기하려 하지만 사사키는 그녀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은 단지 시즈카를 동행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아쿠츠는 그런 상황을 존중하며 엘사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다. 시즈카는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아쿠츠는 계약자로서 그녀에게 질문이 있다고 말한다. 아쿠츠는 그녀의 전 소속 조직에 있던 비급 초능력자, 염동력 사용자를 언급하며 그를 무력화시켜달라고 요청한다. 시즈카는 이것이 그녀의 정식 입단을 위한 시험인지 묻지만 아쿠츠는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사사키는 이 요청이 무서운 것을 느끼고 아쿠츠는 자신이 그녀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그가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쿠츠는 마감일은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며 시즈카는 그의 목을 베고 돌아오겠다고 선언하는 반면 사사키는 자신이 왜 이 일에 휘말렸는지 궁금해한다. 그 후 사사키는 차를 마시고 있으며 엘사는 그의 세계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들의 지식을 자신의 세계로 가져가고 싶어하며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사키는 사과하며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엘사는 짜증을 내며 소녀를 숨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사키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는 그들 모두가 고유한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장소가 철저히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쉽게 감옥에 갈 수 있으며 자신은 그녀의 아버지를 마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엘사는 그의 세계가 언젠가 그들을 공격한다면 완전히 짓밟힐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사사키는 그녀의 세계가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핍스는 그의 말에 동의하는데 이 세계의 대부분의 무기는 열이나 충격을 사용하며 시간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 충격이나 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괴물을 사용한다면 쉽게 반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사키는 이 말을 듣고 좋지 않은 기색을 보이지만 엘사는 그의 표정에 기뻐하며 하루 종일 자신을 꾸짖기만 하는 그에게 응당한 벌이라고 생각한다. 엘사는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핍스는 아버지가 딸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마흘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한다. 핍스는 1시간 정도 더 기다려도 상관없다며 이 세계에 대해 더 배우자고 제안한다. 핍스가 엘사에게 사무라이 영화에 대해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고 시즈카가 도착한다. 시즈카는 사사키에게 약속한 물건값을 지불하겠다며 어떻게 받고 싶은지 묻는다. 사사키는 일부를 물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시즈카가 동의하자 곧 마크를 구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엘사에게 갈 시간이라고 말하고 그녀를 다른 세계로 데려간다.
프렌치가 마크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장면이 나오고 사사키의 부탁으로 요리로 마크를 격려하기 위해 마흘러의 칼을 이용해 감옥에 들어간다. 프랑스인이 그에게 점심을 주고 마크는 그의 배려에 감사를 표한다. 자작저택에서 엘사는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아버지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사사키는 마크에 대해 묻지만 마흘러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하녀가 방문객이 있다고 알리고 엘사는 밖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자 한다. 그녀의 오빠 카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나타나지만 다시는 실종되지 말라고 한다. 방문객이 허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마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마크가 공경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마흘러는 마크를 구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하지만 허먼은 디트리히가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마흘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장하지만 허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으며 마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는 떠나고 페피스는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흘러는 디트리히와 이야기하기로 결정하고 돈을 사용하여 시간을 벌 계획이므로 페피스는 그것이 차라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키는 디트리히 백작과 허먼의 관계를 생각하며 마흘러에게 세바스찬을 이용해 그의 집을 차지하려 한 것이 디트리히가 아니었냐고 묻습니다. 마흘러는 디트리히가 내정에 능숙하여 훌륭한 통치자이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자비하다고 말합니다. 좋든 싫든 그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잘 통제하므로 사사키는 그를 쿠츠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흘러는 그들이 대대로 라이벌이었고 영토를 두고 싸우기도 했으며 그러므로 그는 회사를 차지하고 그의 자산을 손상시키려 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사키는 그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마차 안에서 페피스는 사사키가 디트리히를 만나려는 이유를 묻고 사사키는 만나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페피스는 문제 해결에 대한 우회적인 접근 방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사키는 자신만큼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페피스는 그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사사키는 그것이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디트리히의 저택에 도착하고 사사키는 누군가 떠나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들은 디트리히를 만나지만 그는 이미 결정된 문제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디트리히가 강렬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디트리히는 사사키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그는 자신을 상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디트리히는 자신이 아도니스 왕자의 귀환을 도왔던 것을 기억하고 그의 공을 칭찬합니다. 사사키는 자신의 상품 중 하나라며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물건을 선물로 건넵니다. 디트리히는 그 물건에 감명을 받고 사사키의 다른 물건들에 대해 묻습니다. 사사키는 자신의 상품이 허먼 트레이딩 컴퍼니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마르러도 자신의 제품을 구매한다고 설명합니다. 디트리히는 이를 생각하며 그도 범죄자의 목숨을 구걸하려는 것이냐고 묻지만 사사키는 마르러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디트리히는 사사키가 자신의 상품을 모두 자신에게 판매한다면 마르러를 석방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마르러는 사사키에게 그런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된다며 화를 내고 디트리히는 마크를 계획대로 처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키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디트리히는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며 처형을 한 달 연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 후 마르러는 자신 때문에 곤란하게 만들어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사사키는 마크의 목숨이 자신의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인이 그들에게 달려와 마크의 처형에 대해 필사적입니다.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묻고 사사키는 마르러에게 몇 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말러는 신경 쓰지 않고 사사키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러에게 설명하고 부탁을 합니다. 말러가 떠나자 페피스는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자신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그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기로 하지만 비행과 관련된 일에 도움을 요청하고 페피스는 고베교를 대가로 승낙합니다. 디트리히가 허먼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는 마크의 선고를 왜 연기했는지 궁금해하지만 디트리히는 사사키가 자신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허먼 무역회사와 사사키를 두고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며 이것이 제1황자의 즉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키가 자신의 물건들을 옮기는 모습이 보이고 페피스는 그의 계획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라고 농담을 합니다. 페피스는 사사키가 자신의 물건들을 왜 정리했는지 궁금해하고 사사키는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조셉을 만나러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조셉을 만나고 물건들은 새로운 무역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담보로 사용됩니다. 사사키는 며칠 안에 2배 크기의 물건을 가져오겠다며 그날 현금으로 지불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조셉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마티스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조셉은 그의 방문이 예상 밖이라고 생각하지만 마티스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고 말합니다. 조셉은 그를 사사키에게 소개하며
마티스는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친구였고 현재 중앙은행에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그가 낯이 익다고 생각합니다. 조셉은 그가 온 이유를 묻자 마티스는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부지역 담당이고 왕국의 귀족이 융자를 받았는데 제국의 후퇴로 계획이 어긋난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사사키는 마티스가 디트리히 영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사키의 세계로 돌아와 오나나리는 사사키가 또 야근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의 아파트 안에서 무언가 소리를 듣고 그가 언제 돌아왔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한다. 사사키가 나와 그녀를 발견하자 그녀는 불안해하며 그가 나가는지 묻는다. 그는 직장에 물건을 두고 와서 돌아왔다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는 시즈카에게 전화를 받고 그녀는 그가 어디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3시간이나 기다리게 했다며 야단치고 그는 이미 밤 10시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또 바뀐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그녀가 잘 도착했는지 묻는다. 그녀는 배달 서비스에 있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그에게 빨리 가져가라고 하자 사사키는 길을 나선다고 말합니다. 엘사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자 카이는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켜주고 형도 함께 있다고 말하지만 사사키의 능력에 대해서는 걱정된다고 고백하고 엘사는 사사키가 그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마차가 도착하고 맥시밀리안과 함께 마를러가 나타납니다. 엘사는 기뻐하며 그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잘 된 것 같습니다. 허머는 디트리히를 만나고 허머는 오늘이 마감일이라 기뻐합니다. 그들은 사사키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으므로 그가 디트리히의 제안을 거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웃지만 디트리히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허머니 중앙은행에서 가져온 잔디에 대해 묻습니다. 허머는 불안해하지만 지점 이동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디트리히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갚을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직원이 편지를 가져오고 디트리히는 편지를 읽은 후 기뻐하는 듯 보입니다. 프랑스는 불안해 보이지만 사사키는 그에게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디트리히가 마크를 데리고 도착합니다. 그는 사사키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묻고 사사키는 자신이 이 식당 주인이며 식사를 하면서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프랑스를 요리사로 소개하고 마크에 대해 묻습니다. 디트리히는 마크가 마차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마크를 풀어주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마차는 처형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디트리히는 마흘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마흘러는 곧 도착하고 아도니스 왕자를 데리고 옵니다. 디트리히는 놀라고 기뻐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들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사키는 프랑스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부탁한다. 디트리히는 아도니스에게 그가 거기에 왜 있는지 묻자 아도니스는 사사키가 흥미로운 요리를 만들고 서로를 더 잘 알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디트리히에게 격식을 차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왕국의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함께 식사하며 왕국에 대해 논의한다. 마흘러는 디트리히의 몇몇 의견에 동의하고 아도니스는 그가 소문만큼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의 의견에 감사를 표한다. 디트리히 또한 아도니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그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한다. 아도니스는 칭찬에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형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놀랍다고 말하지만 디트리히는 왕실을 깊이 존경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아도니스는 다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고 디트리히에게 마크를 석방해달라고 부탁한다. 디트리히는 놀라고 아도니스는 사사키와 마흘러가 마크가 저지른 죄에 대해 원하는 어떤 보상이든 해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두 사람 모두 이를 확인한다. 그래서 디트리히는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고 사사키가 자신의 상품을 직접 자신에게 팔기를 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도니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디트리히는 그 이유를 묻자 사사키는 아도니스의 재량하에 상품을 판매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도니스는 그의 상품에 관심이 있었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판매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헤르만 무역회사와 아도니스를 섬기는 마흘러를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아도니스에 대한 불경이고 왕족에 대한 죄라고 생각하여 마르크의 죄에 대한 다른 대가를 요구합니다. 디트리히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만 헤르만은 그것은 자신들의 거래가 아니라고 항의하려 하자 디트리히는 왕자 앞에서 예의를 갖추라고 일깨워줍니다. 디트리히는 다른 형태의 보상을 생각하기 시작하며 마르크가 자신의 귀족적 자존심을 크게 훼손했으므로 1000개의 대형 금화를 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도니스는 그 금액에 놀라고 마흘러는 평민에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디트리히는 그 금액은 마르크의 목숨이 아니라 그의 품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귀족 자귀는 왕이 부여하는 의무이며
그것의 가격을 매기는 것조차 모욕이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사사키는 1000개의 큰 동전을 주겠다고 동의했고 디트리히는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디트리히는 그 지불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하고 1년 안에 지불되기를 원하지만 사사키는 그것이 자신의 의도라고 말합니다. 마흘러는 걱정하고 아도니스는 이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사키는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절반을 계약금으로 지불할 의향이며 나머지는 다음 주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트리히는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아도니스의 봉사 기사로서조차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사키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요청하고 마크의 목숨은 모든 동전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는 마크가 왕국에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가 만들어낼 부는 다른 나라의 미래 공격에 대항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므로 1000개의 큰 동전은 왕국의 경제적 건전성을 위해 지불해야 할 작은 대가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디트리히에게 마크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디트리히는 외국인이 왜 왕국을 그렇게 걱정하는지 궁금해하며 사사키는 그것이 친구의 고향이며 자신은 그것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아도니스는 사사키의 말을 칭찬하고 디트리히는 사사키의 말을 믿기로 결정하며 귀족으로서 왕국을 걱정하는 것도 자신의 의무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불을 포기하고 마크를 석방하기로 합니다. 사사키는 그가 확실한지 묻고 디트리히는 아도니스 왕자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마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가 무엇을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헤르만은 그들이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고 항의하지만 디트리히는 결정을 바꾸지 않으므로 헤르만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설명하며 후자코치를 시작으로 제1황자파의 고위 귀족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말합니다. 디트리히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디트리히는 격분하고 프랑스는 한 남자가 도착했다고 보고하며 우리는 그가 조셉임을 알게 됩니다. 사사키는 그가 왕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는 사업차 지나가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흘러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사사키는 그를 케플러 무역회사의 회장으로 소개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놀라자 마흘러는 자신을 소개하고 제대로 맞이하지 못해 사과한다. 아도니스도 자신을 소개하며 그를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한다. 사사키는 케플러 무역회사가 이 세계에서 거대 기업임을 알게 되고 랑케 공화국의 국력이 왕국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조셉과 같은 인물을 만나는 것이 왕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디트리히와 헤르만도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의 이름을 들은 조셉은 사사키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궁금해한다. 사사키는 무슨 뜻인지 묻고 헤르만의 직원이 회사 채권이 매입되었다는 보고를 한다. 사사키는 조셉이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고 조셉은 사사키가 백작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여 감히 디트리히가 전쟁 중에 빌린 빚을 나타내는 채권을 매입하여 사사키의 협상을 돕고 마르크 무역회사 설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마흘러는 마르크 무역회사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사사키는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 발표하려 했지만 랑드의 새로운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회사는 마크가 관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그로 인해 왕국의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디트리히와 헤르만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요셉은 마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디트리히는 마크를 석방하고 마크는 사사키의 모든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사사키는 그를 환영합니다. 그는 요셉에게 소개되고 미래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사사키는 요셉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결코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후 사사키와 페피스는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페피스는 그를 칭찬합니다. 그는 사사키가 자신이 승리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사키는 자신도 몰랐다고 말하며 여러 계획을 세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왕국이 계급을 중시하기 때문에 왕자의 말이 디트리히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아도니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사키는 디트리히가 전쟁 중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돈과 관련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조셉에게 이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고 조셉은 디트리히 명의의 약속어음 여러 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즈카와 이야기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디트리히의 약속어음을 사들여 협상에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조셉이 더 빨리 행동했습니다. 페피스는 그의 예지력에 감탄했고 사사키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고베규를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페피스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사양했지만 사사키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페피스는 동의하며 함께 돌아갑니다. 사사키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시즈카에게서 도움 요청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파트로 갔지만
그곳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한 분대가 나타나 그에게 총격을 가하지만 페피스가 방어막으로 그를 보호합니다. 그는 페피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시즈카를 찾기 시작하며 숨어있는 그녀를 발견한다. 그녀는 그가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준다. 시즈카는 그의 능력이 놀랍다고 생각한다. 사사키는 그녀에게 그 사실을 국에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충성심의 증거로 저주마크를 보여준다. 대원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총을 쏘고 우리는 그들이 그녀의 침묵을 강요하려는 그녀의 전 조직에 의해 보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페피스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하고 시즈카는 아쿠츠가 준 표적이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설명한다. 시즈카는 여전히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페피스는 상황을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사사키는 그가 단호할 때 귀엽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다른 남자가 나타나고 시즈카는 그들이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공포에 질린다. 그는 그녀의 전 조직의 간부임이 드러난다. 페피스는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페피스가 자신의 상상을 물리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힙니다. 남자는 사사키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시즈카는 그가 자신의 새로운 스폰서라고 농담합니다. 남자는 그녀가 조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녀가 거절하자 그녀를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시즈카의 복제본을 소환하고 사사키는 그 복제본도 그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시즈카는 도망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사사키는 그들이 그녀와 싸우면 그녀의 복제본이 계속해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페피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페피스는 동의하고 조직의 리더는 페피스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사키의 능력이 정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재밌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페피스는 갈 시간이라고 결정하고 시즈카는 순간이동하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들은 창고에 가고 시즈카는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자신의 움직임을 아는 것 같다는 사실에 그녀는 놀라고 사사키는 그녀의 임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자신과 국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페피스는 그 남자의 능력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시즈카는 그가 어떤 자연현상도 복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국의 요청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사사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녀는 국에 합류하는 것을 돕는 대가로 앞으로 모든 거래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페피스는 그녀가 요청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저주를 상기시키지만 사사키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가 엘사를 공격했을 때 잘못했다고 설명하지만 앞으로 협상에서는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사키는 그녀의 계획을 듣고 싶어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전 상사가 다른 복제품을 이용해 나타납니다. 사사키는 그가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았는지 궁금해하고 그는 친구가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사사키는 그가 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놀랐고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건 그들만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사키는 이것이 아쿠츠가 할 만한 짓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아마 엘사와의 사건 이후로 그를 감시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페피스에게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지만 그 남자가 갑자기 수류탄을 던지자 페피스는 장벽을 이용해 폭발을 피한다. 사사키는 그가 그것이 폭발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고 페피스는 인터넷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남자를 죽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시즈카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그들에게 멀리서 지켜보라고 한 뒤 전투 준비를 한다. 그 남자는 사사키가 공격과 방어에 정령을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문을 외우며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용암을 소환하지만 페피스는 방어에 성공한다. 사사키 또한 페피스의 싸움이 귀엽다고 생각하고 시즈카에게 그가 자연현상을 소환할 수 없다고 말했던 때를 묻는다. 시즈카는 그 공격을 알아보는 듯하며 자신이 예전에 했던 비디오 게임의 공격이라고 생각한다. 사사키도 그 게임을 알고 있었고 주문을 시전하려면 반지를 장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보스가 그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니까 그가 물질화한 것은 주문 자체가 아니라 주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였던 것이다. 사사키는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물질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즈카의 친구들이 그녀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시즈카는 그에게 무례하다고 꾸중한다. 보스가 더 큰 주문을 시전하자 사사키는 자신의 방어막을 사용하지만 페피스가 화구를 상쇄시킨다. 보스는 페피스가 어떤 종류의 정령인지 궁금해하며 충격을 받고 페피스는 이제 자신의 차례라며 자신의 화염 마법을 시전한다. 하지만 보스는 또 다른 반지를 물질화하여 방어막을 만든다. 보스는 쉽게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검을 소환한다. 시즈카는 그것도 자신이 예전에 하던 게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어떤 것이든 존재해서 지울 수 있는 검이라고 생각한다. 사사키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페피스에게 칼날이 닿지 않도록 경고하고 보스는 싸움 도중 스포일러를 언급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시즈카는 인기 게임을 생각한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페피스는 자신의 능력에 더욱 흥미를 느끼지만 이에 짜증이 난 그는 공격하지만 페피스는 막는다. 그는 갑자기 누군가를 소환하여 페피스를 뒤에서 공격하게 하고 페피스의 날개를 베는데 성공한다. 사사키는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 없지만 페피스는 복제체가 사라지기 시작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보스는 페피스가 일종의 반향을 사용하여 공격 효과를 반사시켰다는 것을 깨닫고 페피스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위하여한다. 페피스는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보스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페피스는 날개를 치유하여 보스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고 보스는 싸움을 포기한다. 그는 시즈카를 풀어주기로 결정하고 이 일로 목숨을 걸고 싶지 않다고 한다. 사사키는 안도하며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사사키는 부탁을 하고 시즈카가 자신의 조직을 떠났다는 것을 국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지 묻는다. 그는 이를 승낙하고 사사키는 그의 능력이 국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며 적이 되지 않는 대가로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한다. 그 남자는 떠나고 시즈카는 사사키의 도움에 감사하며 어처구니 없는 부탁이라도 원하는 것을 돕겠다고 설명하며 정제 설탕 300톤을 요청한다. 그녀는 일주일 안에 구해주겠다고 확신시키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송 후에 지불하도록 한다. 사사키는 하시자키에게서 전화를 받고 그녀는 사사키가 시즈카와 함께 있는지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마법소녀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 즉시 돌아오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헬기를 보내 그들을 태우고 그들이 국에 접근하는 모습이 보인다. 1시간 전 마법소녀가 갑자기 국을 침입했고 이번에는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사키가 피백의 집에 머물라고 했고 상황은 테러 공격으로 보고된 것을 본다. 그들은 에너지 빔에 거의 맞을 뻔하고 사사키는 그 소녀가 초능력자를 싫어하는 것을 떠올린다. 그들은 착륙하는 데 성공하고 사사키는 핍을 두고 온 것을 후회하며 그의 순간이동 능력을 이용해 시즈카를 소녀들 옆으로 보낼 수 있었고 그녀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국의 핍의 존재를 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건물 안에서 하시자키는 다른 요원들과 함께 두 소녀에게 총을 쏘지만 그들의 장벽을 뚫을 수 없다. 아쿠치는 관제실에서 장벽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사키가 도착하는 것을 본다. 시즈카는 그에게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사사키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이 장벽을 부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물공격을 제안하지만 시즈카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장벽 안에 충분한 물을 만들면 여자애들이 숨을 쉬려고 장벽을 해체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즈카는 그가 자신의 능력을 그들의 장벽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사사키는 충분히 가까이 가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즈카는 그의 계획에 동의하지만 사사키는 그녀에게 그들 중 한 명만 무력화시켜 다른 한 명을 후퇴시키라고 요청하지만 시즈카는 그가 계속 어려운 부탁을 한다고 불평한다. 그는 그녀가 국의 구원자가 되어주길 바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보다 아쿠치의 카메라를 본다. 사사키는 행동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아쿠치는 하시자키에게 공격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공격을 시작하고 그녀는 자신의 물을 여자애들에게 사용한다. 금발 여자애는 화가 나서 그들을 끝장내기로 결심하지만 사사키는 그 기회를 틈타 주문을 외우며 그들의 장벽 안에 물을 만든다. 그녀들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자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물을 빼내기 위해 작은 구멍을 뚫지만 사사키는 더 많은 물을 만들어내고 구멍은 얼음으로 막힙니다. 더 많은 구멍을 뚫으려 하지만 계속해서 좁혀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르자 시즈카가 뒤에서 나타나 구멍 하나를 통해 손을 넣어 한 명을 기절시키고 장벽이 해제됩니다. 금발 소녀는 분노하여 사사키에게 에너지 공격을 가하지만 그는 얼음으로 막습니다. 시즈카는 다른 소녀가 회복하는데 3일이 걸릴 거라고 경고하며 계속할지 묻습니다. 소녀는 복수를 다짐하지만 포털을 통해 후퇴합니다. 갑자기 요원들이 시즈카에게 총을 겨누자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의심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사사키는 그녀가 아군이라고 설명하려 하고 하시자키는 물이 그의 소행인지 묻습니다. 그가 사실임을 확인하자 아쿠치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는 소녀들을 붙잡지 못한 것에 화가 났지만 최소한의 피해로 상황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사사키는 소녀들이 왜 기관을 공격했는지 궁금해하고
아쿠츠는 그녀가 전에도 이런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소녀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시즈카는 그들이 다시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쿠츠는 그녀의 위중을 알아채고 공식적으로 그녀를 고용하고 싶다고 발표하며 그녀는 기뻐한다. 그는 사사키에게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자신이 그녀를 맡겠다는 암시를 한다. 시즈카는 기뻐하는 것 같고 사사키는 자신이 그녀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아쿠츠는 사사키에게 자신과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그들은 그의 사무실로 간다. 아쿠츠는 그에게 물에 대해 질문하고 사사키는 자신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물을 개선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쿠츠는 또한 헬리콥터가 그들을 태운 장소에 대해 궁금해하며 시즈카와 문제가 있었는지 묻는다. 사사키는 아쿠츠가 이미 시즈카의 전 상사와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깨닫고 아쿠츠가 자신의 의도를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는 시즈카의 전 조직과 갈등을 겪었고 오늘 안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한다. 아쿠츠는 사사키의 감독하에 시즈카를 남겨둘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시자키와 함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는 시즈카에 대해 그에게 묻고 사사키는 그녀의 동기는 진심인 것 같고 그녀가 팀의 좋은 추가 인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아쿠츠는 사사키가 그녀와 그렇게 빨리 가까워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직에 도움이 되는 한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그는 사사키가 다음 단계에 대한 정보를 그녀와 공유하도록 허락하고 사사키에게 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계속 행동하라고 요청한다. 사사키는 집으로 가기 전에 슈퍼마켓에 들러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기뻐하지만 마법소녀와의 관계 때문에 자신이 거의 3중 스파이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임무 중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 마법 연습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다나리를 보고 아다나리는 오랜만에 만났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사사키는 그녀에게 음식을 주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아파트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요즘 친구가 자주 방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음식을 주고 다른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하며 떠나기로 합니다. 돌아와서 그는 코베규로 스튜를 만드는데 그것은 그들의 초기 시절과 함께 겪은 모든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예전에는 코베규를 살 여유조차 없었지만 이제 함께 즐기고 있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그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지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합니다. 사사키가 사람들에게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묻자 사람들은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들은 시간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6개월 안에 저쪽 세계의 하루와 이쪽 세계의 하루가 정확히 같아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시합니다. 사사키는 그것이 순환적인 사건인지 궁금해하지만 사람들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더 자주 여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사키는 동의하고 그들은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사키는 자신이 너무 큰 소리로 말했다고 생각하여 이웃이 항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디나리인지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줄이기 위해 TV를 켜자고 제안하지만 그들은 괴물 목격에 대한 뉴스 보도를 듣고 왜 저쪽 세계의 도마뱀 인간이 나타났는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아디나리의 아파트에서는 그녀가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이는데 이상한 소년이 나타나 자신을 악마라고 소개하며 그녀가 자신의 대신 천사들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시리즈는 일단 끝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